네, 오늘 오전 세션의 마지막 연사분입니다. 저희 학교 화학과 장영태 교수님이시고요. 장 교수님께서 97년 포항공대 화학과를 졸업하시고 이후 UC 버클리 스크립스 연구소 등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거치셔서 뉴욕대 화학과 그리고 싱가포르 국립대학과 A스타에서 재직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2017년부터 우리 대학 IBS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의 어소시에이트 디렉터 및 화학과의 정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다수의 상을 수상하셨는데 그중에 NSF 커리어 어워드 등 굉장히 여러 가지 교육 분야, 연구 분야의 상을 수상하셨고요. 오늘 발표하실 주제는 주로 살아있는 세포를 이미징할 수 있는 형광 프로브에 대한 내용과 이에 재생의학 응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바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화면도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저 심포지엄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과 장영태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플로레센스 프로브를 주로 개발하는 일을 하는데요. 오늘은 리제너레이션 메디슨에 적용할 수 있는 예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그룹에서 하는 일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make invisible visible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한다. 뭐 이런 뜻으로 써서 저희가 하는 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세포들은 브레인 세포를 끄집어내서 키운 프라이머리 컬처인데요. 이 안에 뉴로스템셀이 들어있습니다. 혹시 전문가분들은 보시면 모양만 가지고도 뉴로스템셀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는지요? 대개의 경우는 아마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에 형광 프로브를 집어넣어서 여기 있는 이 세포가 뉴로스템셀이라고 밝혀주는 종류의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통의 세포들은, 일반적인 세포들은 크기가 한 1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세포가 대부분인 것 같고요. 가장 큰 세포로는 난자세포가 있겠고, 그다음 가장 긴 세포로는 신경세포를 생각할 수 있겠고요. 수십 조의 세포가 우리 몸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우리 몸 속에 존재하는 세포보다 더 많은 숫자의 박테리아가 같이 우리 몸에 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도 바이러스 같은 다른 지네틱 머티리얼들도 같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던지는 질문은 전체 세포의 개수라기보다는 우리 몸 속에 존재하는 세포의 종류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각각의 세포의 종류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면 컴플렉스 상황에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화학으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찾아가보는 첫 번째 레퍼런스는 위키피디아인데요. 위키피디아 가가지고 휴먼 셀 타입을 찾아보면 한 200개쯤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한 200개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름도 붙일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만큼 연구를 했다라는 뜻인데요. 그게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세포가 200개만이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최소한 1000개 이상의 1000종류 이상의 세포가 우리 몸에 있을 것 같고요. 아주 간략하게 보자면 수정란으로부터 시작해서 엠브리오닉 스템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뉴로널 스템셀이나 메센카이멀 스템셀 같은 어덜트 스템셀을 거쳐가지고 아마 수백 수천 종의 세포들을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오늘 주제가 되는 내용들은 스템셀을 끄집어내서 이 스템셀의 파워를 활용해서 다양한 종류의 그 치료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리제너레이션 혹은 organoid를 만드는 연구들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심포지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템셀을 보겠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 세포는 보지 않고요. 스템셀만 보여주겠다고 하면 접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제노믹 데이터를 보거나 프로테오믹 데이터를 봐서 스템셀 전체에 존재하는 프로테인 중에서 다른 세포에는 존재하지 않고 스템셀에만 존재하는 어떤 프로테인을 찾을 수 있다면 이런 프로테인을 우리가 바이오마커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이 바이오마커에 대한 안티바디를 만들고 여기에 형광 분자를 붙이면 이 항체는 스템셀에 대한 선택적인 프로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제 바이오마커를 프로브하고 혼동해서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정의를 하기는 바이오마커는 생체 속에 있는 파트너이고요. 프로브는 우리가 외부에서 집어넣어주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바이오마커가 세포 표면에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이런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바이오마커를 우리가 CD라고 부르는데요. 굉장히 많은 CD가 있는 것 같지만 수십 년 동안 수천 명, 수만 명의 그 면역학자들이 지금까지 밝혀놓은 이 CD의 개수는
공인받은 CD의 개수는 371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세포가 1000개 이상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숫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인 거죠. 그래도 이 경우에 안티바디가 존재한다면 이걸 가지고 세포를 구분하는 툴로 쓰는 것이 가능하기도 하고 이게 현재로서는 세포를 구분하는 골드 스탠다드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이오마크가 세포 속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보면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바이오마크보다는 세포 속에 존재하는 바이오마크가 2디멘저널하고 3디멘저널한 스페이스의 차이니까 훨씬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설사 안티바디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티바디가 살아있는 세포에 세포막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로는 이 세포를 구분하는 데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화학적인 기법을 동원하면 드럭-라이크한 프로퍼티를 가진 형광을 낼 수 있을 만한 물질을 많이 만들면 그러면 이 물질들을 항체 비슷한 정도 수준까지 개수도 많이 만들고 그걸 잘 활용하면 아마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항체만큼 수백만 개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10,000개가 조금 넘는 형광 물질들을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다 정제해서 이 물질들을 이렇게 플레이트에 담았습니다. 96웰에 이제 80개씩 담으면 이제 첫 번째하고 마지막 칼럼을 비우면요. 이런 플레이트가 한 150개 정도 플레이트가 됩니다. 이 플레이트를 가지고 이제 세포들을 선택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프로브를 헌팅하는 작업들을 시작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트라이를 했던 것이 엠브리오닉 스템셀이었습니다. 엠브리오닉 스템셀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피드셀하고 같이 키워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프로테오믹한 접근법으로 접근해서는 이제 굉장히 복잡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오픈 컴피티션이 되는 거죠. 알려져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아니면 독특한 타겟을 찾아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그런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이 시스템 전체를 스크리닝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피노타이픽 스크리닝을 사용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스템셀을 키우고 피드셀을 키운 다음에 여기에 같은 양의 형광 분자를 집어넣어서 어느 세포가 더 많이 염색되는지를 봄으로써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브를 찾는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이 경우에는 세포가 2개지만 코컬처도 가능하기 때문에 피드셀만 키우고 두 번째는 스템셀을 키우고 세 번째는 코컬처를 한다고 가정하면 3개 다 보이지 않는 거는 재미가 없고요. 3개 다 브라이트한 것도 재미가 없습니다. 아마 세츄레이션이 되었거나 바인딩을 하지 않거나 그렇지만 첫 번째는 약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스템셀이 들어있는 경우에 밝은 이런 컴파운드라면 꽤 괜찮은 화합물의 후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자를 10,000개로부터 한 100개 이하로 일단 추리고요. 추려낸 화합물을 가지고 이번엔 세컨더리 스크리닝으로 플로 사이토메트리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피드셀인 파이브로블라스트와 엠브리오닉 스템셀을 같이 섞어 놓으면 다이가 없는 경우에는 플로 사이토메트리에서 보면 2개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런 화합물을 집어넣으면은 이 화합물이 스템셀만 염색하기 때문에 스템셀 파퓰레이션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스템셀은 현재 살아있는 세포이고 이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키우면 살아있는 스템셀을 키울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합물 같은 경우에 제가 찾은 첫 번째 화합물이기 때문에 저희도 화합물의 이름을 CD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대신에 모든 화합물들이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D 옐로우 1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 화합물은 엠브리오닉 스템셀을 선택적으로 염색하는 화합물입니다. 이 화합물은 마우스 엠브리오닉 스템셀에서도 잘 염색을 하고요. 마우스 엠브리오닉 스템셀은 비교적으로 이렇게 또 두툼한 3차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CDL1은 휴먼에서도 잘 되는데요. 휴먼 세포는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본 마우스보다는 좀 더 플랫한 형태를 보여주는 모폴로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휴먼에서도 잘 되고 어떤 세포든지 디퍼런시에이션이 되어서 액토덤이나 미조덤, 엔도덤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스테인이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엠브리오닉 스템셀 혹은 iPS를 잘 끄집어낼 수 있는 프로브를 저희가 처음으로 먼저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를 확장해서 뉴로널 스템셀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가 하고 확장을 해봤습니다. 뉴로널 스템셀은 기본적으로 브레인 시스템 혹은 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스템셀이 되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스크린하는 포맷을 뉴로널 스템셀을 주인공으로 갖고요. 엠브리오닉 스템셀도 컨트롤이고 파이브로블라스트도 컨트롤, 그 다음에 뉴로널 스템셀이 분화되어서 에스트로사이트를 만든 분화된 세포도 컨트롤로 나와서 4개 세포 중에서 뉴로널 스템셀만 선택할 수 있는 컴파운드를 찾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운이 좋아서 한 3,000개 정도의 컴파운드를 스크리닝 했을 때 뉴로널 스템셀에만 선택적으로 염색되는 컴파운드 CD-RED3를 찾았고요. 마찬가지로 이 세포들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이 컴파운드가 없으면 분리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CD-RED3를 집어넣으면 깨끗하게 뉴로널 스템셀만 분리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브를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특정한 세포를 구분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까지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걸 논문으로 내려고 하면 그다음 어려운 문제가 이 화합물이 선택성을 보이는 메커니즘. 대개의 경우에는 이 화합물이 바인딩하는 타겟이 뭐냐 하는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케미컬 바이올로지스트들이 쓰는 방법은 화합물을 솔리드 페이지에 매달아서 쓰는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쓰는 게 일반적인데요. 형광 분자인 경우에는 좀 다른 테크닉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로나 스템셀을 깨가지고 젤을 걸면 수백 개의 프로틴이 보이는데 이 중에서 만약에 타겟 프로틴이 우리 분자에 붙었다면 그 분자는 그 단백질은 형광으로 레이블이 될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딱 한 스팟이 염색이 되었고요. 이 스팟을 끄집어내 가지고 메스스펙으로 들여다보면 이 단백질이 FABP7이라는 Fatty Acid Binding Protein 7이라는 타겟 프로틴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FAP7은 소위 말하는 스마트 말레큐라고 부르는 DHA에 바인딩하는 프로틴이기도 하고 브레인에서 주로 발현이 되고요. 특히나 여기 보시면 페탈 브레인에서 특히 많이 발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뉴런al 스템셀의 활성이 아주 많이 필요한 시기에 특별히 많이 발현되는 타겟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을 하게 되면 뉴로 스템셀을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 엠브리오닉 스템셀에서 출발해서 디프레시에이션을 시켜가지고 할 수가 있기는 할 텐데요. 이 경우에 이제 퓨리티가 항상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경우에 여기다가 CDUS3를 가하게 되면 이 복잡한 상당히 퓨어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중에서 퓨어한 뉴로 스템셀만 끄집어낼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프로브는 그 브레인을 직접 끄집어내가지고 그 속에서 뉴로 스템셀을 찾는 것에도 적용이 가능한데요. 엠브리오 브레인을 끄집어내고 활용을 했을 때는 그래도 알려져 있는 마커들이 있습니다. 서피스 마커들이 있어서 CD133이나 SSEA1 같은 경우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마커들은 재밌게도 뉴로 스템셀의 스페시픽한 마커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스템셀 마커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덜트가 되면 이 마커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덜트 브레인을 끄집어내면 그 속에서는 이 뉴로 스템셀을 잘 끄집어낼 수 있는 프로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CD-RED3를 집어넣으면 여전히 어덜트 브레인에서도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뉴로 스템셀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보여줬고요. 일반적으로 이 스템셀들은 셀프 리뉴얼한 프로퍼티를 활용해서 이렇게 스피어를 키울 수가 있는데 뉴로스피어를 만들면 이 경우에는 CDY5라고 하는 커블런트 바인딩을 만드는 버전의 뉴로스템셀 다이를 사용을 했고요. 비교적 퓨어해 보이지만 이걸 깨가지고 보면 일부 스템셀들은 스테닝이 되는데 다수는 스테닝이 안 되어 있는 여전히 헤테로지니어스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커블런트 바인딩을 하는 프로브이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혹은 논문에서 보는 것처럼 스템셀의 시메트릭 디비전 혹은 아시메트릭 디비전까지도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시메트릭 디비전인 경우에는 양쪽이 골고루 잘 나눠지고 있고요. 아시메트릭인 경우에는 한쪽만 스템셀이고요. 디프렌시에이션이 되고 있는 큰 세포는 아시메트릭하게 디프렌시에이션 돼서 나가는 것까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보여드리는 예는 앞에서도 활용률을 다른 전문가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를 들었던 메센카이말 스템셀입니다. 메센카이말 스템셀은 여러 조직에서 얻을 수 있기는 한데 가능하면 엑스트라 조직, 뭔가 버려도 될 만한 조직에서 얻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 같고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관찰해 봤을 때는 주로 얻어내는 소스가 지방 흡입수를 통해 가지고 얻어낸 조직에서부터 메센카이말 스템셀을 얻는 경우를 가장 많이 봤습니다. 메센카이말 스템셀을 활용을 할 때 앞에 다른 연사분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메센카이말 스템셀의 퀄리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디프렌시에이션이 될 때 뼈를 만들거나 지방 조직을 만들거나 연골을 만들 때 어떤 배치는 잘 만들고요. 어떤 배치는 잘 만들지 않는데 이거를 그냥 봐서는 구분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폴로지만 봐가지고는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여기에 프로브를 집어넣어서 저희가 만든 사이비 어떤 C9이라는 컴파운드를 사용을 하면 싱싱하고 일을 잘하는 스템셀은 염색을 하지 않고요. 이 경우에는 일을 잘 못하는 세포들만 염색을 해서 이 세포들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활용을 하는 접근법을 생각을 하면 이론적으로는 잘하는 세포는 녹색으로, 잘 못하는 세포는 빨간색으로 해서 구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할 텐데 만약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 세포가 이 세포라면 네거티브 셀렉션인 경우가 그 프로브가 가질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피해가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네거티브 스크린을 사용을 했습니다.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스템셀 중에서도 엠브리오닉 스템셀 중에서도 나이브냐 프라임드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토치포턴트한 스템셀에서부터 멀티포턴트를 거쳐서 세포들이 분할을 해 나가는 과정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엠브리오닉 스템셀이라고 부르는 스테이지도 조금 더 얼리 스테이지인 나이브 혹은 조금 더 조건화되어 있는 프라임드 세포로 나누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휴먼 세포는 조금 더 프라임드에 가까워서 약간 더 플랫한 모양을 보여주고요. 마우스 스템셀은 조금 더 나이브한 경향을 보여주는데 이거 두 개 간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각각의 프로퍼티를 추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토픽으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이브 스템셀과 프라임드 스템셀을 구분할 수 있는 프로브 스크리닝을 해가지고 CD-Yellow9이라는 컴파운드를 찾았고요. 이 컴파운드는 두 개가 섞여 있는 조건에서도 나이브만 선택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프로브가 되기 때문에 이 프로브를 잘 활용하면 두 스템셀이 다른 스테이지에 있는 두 스템셀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응용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프로브들을 요약을 해보면 나이브 스템셀하고 프라임드 스템셀을 구분할 수 있는 거, 이게 조금 더 진행된 뉴로널 스템셀 혹은 메센칼머 스템셀의 케이스를 제가 예를 조금씩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튜머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에 관여하는 캔서 스템셀 쪽으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브들을 활용해서 그 스템셀을 활용해 가지고 리제너레이션 메디슨을 활용하는 한 가지 예가 엠브리오닉 스템셀 혹은 IPS를 활용해서 원하는 조직으로 디퍼런시에이션을 시킨 다음 이식을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을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게 디퍼런시에이션이 어느 정도 된 상황이라도 이 속에 테라토머를 만드는 프로퍼티를 제거하거나 혹은 남아있는 스템셀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식이 끝난 상황에서 테라토마가 생성될 수 있는 문제를 잠재적으로 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다른 연사분들께서 깨끗하게 잘 정제된 세포를 쓰는 방법들을 제시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해결하기 어렵다면 쓸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스트래티지는 전략은 포토다이내믹 세라피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포토다이내믹 세라피는 색빛을 흡수하는 물질을 활용했을 때 이런 물질은 이제 포토센시타이즈라고 부르고요. 이 흡수된 에너지를 활용해서 트리플렛 스테이트의 옥시전을 산소를 싱글렛 스테이트의 산소로 만들어주게 되면 ROS를 제너레이션할 수 있는 파워 때문에 이 싱글렛 옥시전을 만든 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는 찬스를 갖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CD-Yellow1이라고 하는 프로브는 스템셀만 염색을 하고 디퍼런시에이션이 분화가 된 세포는 염색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경우에는 스템셀을 구분하는 이미징 프로브로 활용을 하는데요. 같은 말리큐를 사용하고 이번에는 거기다 조금 더 강한 빛을 가해주면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쪽은 스템셀입니다. 스템셀인 경우에는 CD-Yellow1을 집어넣어주고 빛도 동시에 지어주면 이 세포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분화가 되어 있는 세포는 원래부터 CD-Yellow1을 별로 많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빛을 쬐어주더라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템셀이 스템셀만 선택적으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분화가 되어 있는 세포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메커니즘을 규명을 해보면요. 원래 여기다 CD-Yellow1만 집어넣으면 독성이 없는데 이게 빛을 같이 집어넣으면 죽는다고 그랬고요. 여기에 라디칼을 잡는 컴파운드를 같이 집어넣어 주게 되면 그러면 빛을 주고 CD-Yellow1을 같이 처리한 경우에도 죽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화물이 들어가서 빛을 받아서 형광을 내 보이는 프로퍼티 대신에 그거를 에너지를 활용해서 ROS를 만든 다음 ROS가 염색이 되어 있는 스템셀만 선택적으로 죽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실제 인비보 모델에다 적용을 해보면 이 스템셀을 가져다가 CD-Yellow1을 처리하고요. 하나는 빛을 주고 하나는 빛을 주지 않은 상태로 처리를 한 다음에 쥐에다 주사를 하면 빛을 받지 않은 경우, 다시 말해서 스템셀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테라토머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형성되는 걸 보여주고요. 그 예외 없이 빛을 주게 되면 전혀 생기지 않고 빛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한 10마리 정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사이즈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예외 없이 빛을 받은 경우에는 테라토마가 전혀 생기지 않았고요. 빛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테라토마가 생기는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스템셀들을 활용하던 걸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오르가노이드에 적용을 시작을 해봤는데요. 파트너 중에 한 팀에서 콜라겐 베이스에다가 엔도셀리얼 셀과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혈관을 형성시키는 오르가노이드를 만드는 실험을 했고요. 이거를 저희랑 같이 일을 해서
플레이트보다는 조금 더 작은 상태로 하이 스루풋 내지는 미디엄 스루풋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플레이트 포맷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어느 정도 혈관 모양을 갖춘 이런 형태의 미니 오르가노이드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프로브를 집어넣음으로써 혈관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브. 지금까지는 이제 혈관을 보는 방법은 덱스랑 같은 폴리머에 형광을 붙여서 흘러다니는 형태로 보거나 아니면 안티바디를 써야 되는데, 안티바디를 반복해서 동물이나 생체에 쓰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몰 말리큘 버전의 혈관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브를 시작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카디악 머슬을 오늘 예로 보여주셔서 저희가 스몰 말리큘을 사용하면은 카디악 머슬에 있는 머슬 세포, 잘 분화되어 있고 건강한 머슬 세포만 보여주는 예도 저희가 만든 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예는 이제 뉴런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는 뉴런의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라이브 이미지인데 제가 뭘 잘못한 모양입니다. 마치 GFP가 염색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GFP 아니고요. 그냥 뉴런 컬치를 한 다음에 여기에 프로브만 집어넣으면 이렇게 잘 보입니다. 이거를 뒤집어 가지고, 이거는 움직이네요. 뒤집어서 형광을 까맣게 표현을 하면, 그러면 자잘한 구조들이 훨씬 더 잘 보이는데요.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을 해보면 거의 하루까지 모니터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화합물을 집어넣고 반복되는 영상을 추구하는 동안에도 포토탁시시나 케미컬 탁시시티가 거의 없어서 이런 뉴런에 대한 영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처음 저희가 만든 이 컴파운드를 뉴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라이센스해서 지금 팔고 있는 중인데 꽤 인기가 많은 화합물인데요. 그런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좋은 화합물을 만들면 좋겠다는 욕심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렌지 색깔 말고 그린이나 롱 레드 색깔을 내는 거, 그 다음에 좀 더 스테이닝이 잘 되는 새로운 버전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서 가장 잘 되는 화합물을 저희가 뉴 슈퍼라는 뜻의 뉴 S라고 이름을 붙이고 지금 슈퍼맨 색깔을 입혀봤는데요. 이 화합물인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화합물 하나만 처리를 했는데 지금 엑손이나 덴드라이트 혹은 시냅스 구조까지도 상당히 잘 볼 수 있는 구조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 화물을 가지고 2디멘셔널 레벨에서 지금 이미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이 정도면은 3디멘셔널한 수준에서도 영상을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여드린 예처럼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금광에서 금을 캐는 일이라면, 앞에서 말씀 주신 다른 전문가분들이 실제로 금을 캐시는 분들이라면 저희는 금 캐는 데 필요한 꽃갱이를 만들거나 청바지를 만들거나 하는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의 파트너는 대부분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신 이 바이올로지스트들이 저희 파트너이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기회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콜라보레이터 분들을 만나고 새로운 콜라보레이션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영태 교수님 오늘 재미있는 강연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강연 내용 중에서 제가 궁금한 내용이 좀 있는데요. 이런 프로브를 이제 활용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그동안에 밝혀지지 않은 그런 몰레큘러 타겟을 하는 프로브의 경우에는 교수님의 프로브가 가장 이제 정말 가능한 옵션일 것 같긴 한데, 조금 전 보여주신 이런 카디악 머슬 내부에 있는 그런 스트라이에이티드 머슬 파이버 같은 것들을 타겟하는 것들은 기존에 있는 안티바디로 활용이 가능했었잖아요. 혹시나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교수님의 몰레큘러 프로브가 훨씬 더 파워풀한 그 기능을 가질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체하고 스몰 말리큘을 비교했을 때 이제 스페시피시티나 셀렉티비티를 얘기한다면 항체하고 경쟁해서 이기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겠죠. 항체는 수백만 내지는 뭐 수억 개 정도의 옵션에서 골라진 잘 다듬어진 거고, 저희는 많다고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자부는 하지만 그래도 10,000개 정도에서 골라진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말리큘이 가진 장점이라면 항체 같은 경우에 세포 속에 있는 타겟이 있다면 그 경우에는 항체를 살아있는 채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앞에서 보여드린 그 머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컴파운드는 지금 미토콘드리아에 붙고 있는 거고요. 그 얘기는 미토콘드리아에 붙을 만한 항체를 만들었다면 그걸 살아있는 상태로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께 특별히 더 낫다라고 말을 저는 하고 싶기는 한데 때로는 그 실렉티비티 면에서 좀 더 나은 경우도 없잖아 있기는 하고요. 그렇지만 진짜 장점이라고 하면
상부적으로 항체가 접근하지 못하는 새로운 타겟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항상 최종 목표를 살아있는 생체 속에서의 영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스크리닝을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기만 한다면, 그리고 독성 문제만 확인해서 괜찮다고 넘어갈 수가 있다면 임상까지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질문이 한 가지 도착해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3D 블러드 캐필러리 올가노이드 생성을 하실 때 이게 연구 과정에서 활용하신 그 올가노이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각각의 셀 종류와 조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남겼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용한 매트릭스는 콜라겐을 잘라가지고 만든 콜라겐 매트릭스를 사용을 하고요. 사용은 여기서는 간단하게 세포 2가지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엔도셀리얼 셀이랑 파이브로블라스트 2개를 섞어놓은 모델로 이런 종류의 모세혈관 같은 형태를 만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양을 보면서 쫓아가는 스크리닝을 택했습니다. 세포를 바탕으로 한 스크리닝 아니고요. 모양으로 봤을 때 이게 진짜 혈관처럼 보이느냐 하는 것을 보는 스크리닝으로 접근했습니다. 네, 아마 궁금했던 포인트가 그 중에 어떠한 세포가 이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데 메이저하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메시지를 추가로 남겨줬습니다. 네, 그냥 어페런트 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보고 있는 세포는 엔도셀리얼 셀을 주로 염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이 컴파운드를 살아있는 동물에다가 주사를 했을 때 엔도셀리얼 세포가 잘 염색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세션은 이제 장용태 교수님을 마지막 연사분으로 해서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점심 식사 이후에 오후 1시부터 두 번째 플래너리 톡인 유지 교수님의 발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이따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장용태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